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6원 상승한 1222원 20전에 거래를 마치며 3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홍콩 시위가 격화하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회피 심리가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서방권의 중국 제재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이 일본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가 한일 무역 이슈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상품 수출입이 한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일 무역 이슈의 영향이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일본 수출과 수입이 각각 국내 총생산의 1.8%, 3.1%인 반면 일본의 대한국 수출과 수입은 1%, 0.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달에도 세계 선박수주 1위를 차지하며 3개월 연속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크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7월 전 세계에 발주된 선박 25척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가 10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 누적 주수량은 여전히 중국을 앞선 가운데 4월 17포인트 벌어졌던 중국과의 누적 수주량의 차이가 8%포인트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국제정세의 불안감 속에서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심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과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 격화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더불어 아르헨티나의 증시 폭락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이 하락세가 유지되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개인 홀로 매수세를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었던 상황인데요. 국제정세의 불안감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은 이번 달만 해도 1조 7천억 원의 매물을 쏟아낸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동조화 현상 속에서 위안화의 평가 절하 속에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 수출 업종에 다시 한번 좀 탄력을 얻어가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업종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5% 하락한 1925.8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60% 하락한 43,000원에 SK하이닉스는 보합권 마무리 속에서 7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현대모비스도 1.47% 하락한 23만 5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1% 넘는 하락세 속에서 15만 3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8% 하락한 590.75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 넘는 하락으로 44,0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오늘 헬릭스미스는 반등을 이어가면서 0.61% 상승한 148,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4% 넘는 반등으로 35만 6,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오늘 휴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마무리 속에서 35만 1,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학과장 정은우 팀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저희가 음량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과 장 후반까지 이 하락세가 계속됐었던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학 과장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음량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자, 일단 저희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내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시황이 계속해서 좀 터지면서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잠깐 연결이 안 됐던 것은 방송사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제가 소리 차단을 눌러놨어요. 그래서 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장은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울 것도 없고 놀라울 것도 없는데 오늘 방송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요즘은 정말 한 2시간을 쉬지 않고 방송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전달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달랑 주식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정치, 경제, 안보, 외교까지 다 아우러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성 방송을 한다는 거죠. 이미 지수 다 밀고 나서 후행성으로 이러고 저러고 그런 좀 비효율적인 방송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전문가는 개인들이 못하는 걸 해줘야지 주식 전문가입니다. 개인하고 똑같으면 주식 전문가 아니죠. 저는 상당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분석하고 예측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게 적중할 때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53세예요. 근데 31년째 주식 투자를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했죠. 나이에 비해서. 요즘이야 대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저 때만 해도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은퇴한 영감님들 놀이였어요. 놀이. 대학생이 주식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해봤지만 예측해서 적중하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한참 밀리면 매도 못하고 저점에서 한참 올라오면 매수가 되더라도 단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도를 걸어왔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지수 바닥을 찍으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사이 안 좋은 사람은 알려줄 필요 없고요. 진짜 이 사람은 사람 괜찮은데 정말로 시장 흐름도 모르고 주식도 몰라서 너무 헤맨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 꼭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내용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장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아르헨틴에 대한 증시 폭락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콩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과 여전히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도 남아있는 정말 시끌시끌한 이슈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1% 내외의 하락폭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하락 출발했고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차트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오르거나 내릴 때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를 초과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초보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차트예요. 근데 잘못 배워요. 차트를 너무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 투자를 20년 해도 모르더라고요. 차트를 참고할 때와 참고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뭐 차트 가지고 특히 이동평균선 갖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차트를 보면서 이제 특히 이동평균선 참고할 가치가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뭐 완전 패닉까지는 아니래도 준 패닉 정도는 됩니다. 뭐 굳이 치자면 뭐 세미 패닉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단기에 급락한 다음에 또다시 지금 여기서 밀릴까 말까 이런 상태거든요.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게 미증시였습니다. 근데 미증시가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르헨티나 증시가 무려 마이너스 37%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7%. 국채가 마이너스 25% 하락했어요. 무지막지한 거죠. 그게 5년 내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가능성이 한 75%나 갑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89년도, 1989년도 그때 경제가 붕괴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개도국에서 거의 최상위권이었고요. 선진국 문턱까지 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1989년도 그 상황에서는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외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일 갈등의 키포인트는 외교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시대 때 후금, 그러니까 나중에 청나라로 바뀌었죠. 1차가 정묘호란, 2차가 병자호란 발생하면서 정말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 외교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 외교 실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명나라 추종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외국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 한국의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 됐는데 50만 명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중국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요. 제가 서두에도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하루에 2시간 방송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전달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한 가지 꼭지 갖고도 30분 이상 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콩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극단적인 상황이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홍콩에 있는 시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자진해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중국이 방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뭔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이 지금 추진하는 건 뭐냐? 중국몽이에요.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죠. 일본은 강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은 뭐냐? 중국몽입니다. 중국몽이 무슨 말이냐? 과거 중세시대에 서양보다 훨씬 더 앞선 문명이었던 강대국이었던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게 바로 중국이에요. 대만도 자기네 나라 땅이라 그러면서 언제든지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마당에 홍콩 정도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그 아르헨티나 관련된 거는 일단 이게 어떤 그 글로벌 증시의 영향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어떤 외교적 교훈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홍콩 사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분석할 요소에서 항상 참고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길게 얘기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와 더불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웃겼었죠. 어제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다 매도했는데도 올라갔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죠, 어제. 근데 오늘은 역시나 내려갔습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사실 해외 증시 빠진 거 비하면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특이사항이 뭐냐. 코스피는 대형주 지수가 가장 큰 하락을 나타났어요. 대형주가. 그러니까 지수가 갈래야 갈 수가 없죠.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피에서 전기전자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반도체는 상승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코스피 전기전자와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은 이거는 사실상 흐름이 같거든요. 근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아주 이건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떠냐. 어떤 부분은 정상이고 어떤 부분은 비정상이고 이게 막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보자들은 지수 정도 보고 종목밖에 안 보는데 항상 업종 지수를 보셔야 돼요. 어떤 초보자는 주식 투자한 지 5년, 길게 보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업종 지수를 안 보거나 모르더라고요. 답답한 거죠. 코스피나 코스닥의 그 종합지수가 할아버지라면 업종 지수는 아버지예요. 종목이 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차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거 뭐 금리 얘기까지 하고 외환까지 얘기하면 진짜 엄청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 잠깐 설명드릴게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저는 뭐 체력이 강한 편이에요. 한 5시간 풀타임으로 그냥 방송해버리고 싶어요. 전화할 게 너무 많거든요. 자, 차트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근데 저는 어제 뭐라고 얘기했었죠? 어제 바로 이 방송 4번 코너에서 내일장 전망가 대응에서 이미 반등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비정상만 아니면 내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흐름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1950선은 못 넘을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전달 다 했어요. 네. 제가 이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힌트만 줬는데 사실 이미 뭐 전달했습니다. 10시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낮에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약속해드렸던 것처럼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샘플러스를 통해서 제가 장중에 투자 전략을 좀 긴급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은 약간 빠지고요. 바로 이제 이 원달러입니다. 오늘 2019년 최고치를 갱신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하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나 근거는 생겼어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9월에 뭐 빠르면 8월이 될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 문제가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에는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도 현재 그 내수는 이미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한일 갈등과 관련돼서 어쨌든 전체 어떤 그 그로스 개념의 경제 흐름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안 좋거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일본을 뭐 극복해갖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 사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국 돈 가치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자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원달러 차트를 보면 이게 내려가면 한국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올라가면 한국 돈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원달러 상승에 가속도를 붙여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후유증이 발생하죠? 외자 유출이 해버려요. 외자 유출. 외자 유출. 주식이든 채권이든 외국인들이 떠날 생각을 하죠. 왜? 자꾸 올라가면 나중에 환차손도 있고 곤란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언제 탈출할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일본 자금이 나름대로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과연 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면 좋은데 후유증이 겁나는 거예요. 바로 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번 달에는 이 환율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환율이 올라갈수록 한국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1차로 외자 유출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시정도가 하락합니다. 그 기준이 뭐 그 외환 전문가들은 1250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건 동조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1222원에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얼마 남았냐고요? 28원도 안 남았어요. 오늘만 해도 벌써 6원 올라갔거든요. 오늘만 해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어떤 등락 요소가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나름대로 주식시장 내적인 요소라고 본다면 역시 미국 시장의 그 지수 방향성입니다. 미국 지수는 글로벌 마켓의 일종의 방향타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한 달 동안 폭등하는데 우리나라 폭락할 경우가 거의 없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미국이 반대로 한 달 동안 폭락하는데 우리나라 폭등 안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연동이 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는 이 환율 관련된 거. 이 환율이 어쨌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악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외 변수인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바로 홍콩 사태입니다. 더 이상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은 내년 대선까지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과 협상하려고 한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중국도 맞아요. 인정하잖아요. 인정한다는 게 뭐냐? 반박을 안 하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콩 사태를 잘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역시 마지막 4번 코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환율에 대해서 특히나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마지노선이 1250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우리 국가의 신용도의 좀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이 포인트는 다시 또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좀 되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면서 이런 악순환이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어제장의 전망 외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뭐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가 좀 격화되면서 더욱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아르헨티나 현 대통령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의 그 예비 선거에서 좀 밀리면서 증시 폭락과 페소화 급락까지 이어졌었던 상황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의류 업종만이 좀 혜택을 보면서 수혜를 받으면서 좀 올라갔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10월부터 시행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건설업 쪽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다라는 점 먼저 시황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셨던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화요일장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이마트와 HDC 현대산업개발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의 종목은 이마트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이마트는 보유자는 홀딩후 매도하시고요. 최근에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미보자는 주종시 단기 매수입니다. 최근에 이마트가 내려간 것은 그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갔는데 사실 좀 과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마트 같은 경우 평택 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적정주가가 무려
66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기 적자 한번 났다고 해서 회사가 망가질 것도 아닌데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도 안 좋으니까 그런 어떤 영향이 있었고요. 오늘 그나마 반등했던 것은 9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이 나왔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자사주 취득은 일시적으로는 호재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가 없다. 제가 주식 투자를 올해 31년째 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했다고 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올라가는 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물론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해요. 근데 큰 효과는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주와 개별주 개념이 다르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선언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외국인과 기관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우리 회사 돈으로 하락을 방어하지 못하면 더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개별주는 개인 세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HT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 관망하세요. 일부자는 조금 반대인데 왜 그러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것 때문에 사실 아파트 건설 위주로 하는 회사들은 별로 안 좋죠. 왜?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든지 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제한을 더 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건설주 전체적으로 현재 안 좋은데 구분하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 건설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건축과 토목을 합친 거예요. 네, 건축은 뭐 집이나 뭐 이런 뭐 빌딩을 짓는 거고요. 토목은 뭐 도로 같은 거 닦고 하는 게 이게 토목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토목을 합친 거를 건설이라고 합니다. 그게 건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름 다 무슨 건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파트 많이 지어서 먹고 사는 건설사가 있고 토목 관련된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뭐 굳이 반대하진 않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모멘텀이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역시 현대산업개발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마트예요. 이마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 놀랍죠? 여기서 한번 고점 찍었고요. 30만 원 넘어갔고 여기서 또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빠지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2011년에 30만 원 넘어갔다가 한번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에 넘어갔었죠. 작년에 2018년에. 근데 그 당시 가격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빠진 거죠. 아니, 단기는 아닌데 어쨌든 거의 3분의 1 투망이 난 겁니다. 이거 이제 월봉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작년 고점이 32만 원대, 금년 저점이 10만 원대. 그러니까 뭐 3분의 1 투망 난 거죠.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내려오는데 사실 이게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구간은 지수라든가 종목 수급 때문에 빠진 거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시장의 평가가 나온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들. 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여기서 뒤늦게 알아버린 어떤 매매 주체들이 던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흘러내려도 이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네오박스는 그때 지수도 하락하고 이 종목 수급도 안 좋았으니까 내려온 거 맞아요. 뭐 이것만 내려왔나요? 다 내려왔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도 2019년에 상반기에는 지수가 한번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반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 이미 어느 정도 간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내려온 거는 지수도 안 좋은 데다가 이게
손절이 손절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린 건데 이마트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뭐 단기 매매 정도 하시는 게 맞고 언젠가는 또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망할 회사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고점에서 지금 3월 투막 나는 것까지 한 1년 반 정도 걸렸다고 봐야 돼요. 1년 반 걸렸는데 언젠가 지수가 더 추가 하락하면 더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확보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것도 이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계속 흘러내려요, 이것도요. 사실 건설주 모멘텀이 없거든요. 네, 별로 없어요. 원래 그 아파트 그 분양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표준 건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토지 뭐 이런 어떤 거 가격 이렇게 합산해 갖고 대충 어느 정도 선정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표준 건축비는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짓나 제주도에 짓나 표준 건축비는 다를 게 없거든요. 재료 쓰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집가가 다르잖아요. 땅값이 다르니까 이게 그나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건설회사들도 나름대로 뭐 어떤 지역은 좀 정말 이제 수익을 조금만 남기더라도 어쨌든 뭐 분양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좀 크게 좀 수익 남기고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이 제일 많이 받겠죠, 그동안.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현재 이거를 추진한 이후로 뭐 이렇게 몇 달 뒤에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현 정권 끝날 때까지는 바뀌기 어렵다고 봐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은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하셨다면 사실 지금이라도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던가 아니면 훨씬 더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이마트였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 6% 넘게 상승하면서 11만 2,5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좀 흘러내렸었던 주가, 오늘은 자사주 매입 소식에 의거해서 상승을 이어간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매수,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HTDC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33,9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에 건설업종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식으로 또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접근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교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두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는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에 대해서 이전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또 이야기 풀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코다님, 오늘은 어떤 종목 배워볼까요? 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기아차.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강화시켜서 근본적인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기아차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기아차 말씀드리면 원래 1944년에 기아 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이미 설립이 됐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1973년에 상장했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IMF 외환위기 발생하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사명은 그대로지만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고요. 제가 2008년 12월에 6,500원 이하에서 중장기 매수 1순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증거도 있어요. 증거도. 2008년입니다. 작년이 아니에요. 2008년이니까 11년 전이죠. 그때 12월에 제가 6,500원 이하에서 직장인들 1순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대로 텍스 증거 다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는데 제 성격 아시잖아요. 무더기 추천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요. 막 20개, 30개,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 하루에도 2, 30개 추천하고, 뭐 강연회 같은 데 가면 10개면 양반이고, 40개, 50개 브리핑 한다는데, 저는 그건 사기라고 봐요. 저는 성격상 압축하거든요. 압축해서 적중해야지 그게 진짜 적중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직장인용 우량주 2개는 중장기 매수하자 그랬는데, 1순위로 얘기했더니 바로 기아차입니다. 진짜 거짓말처럼 바닥에서 매수한 거. 6,500원.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2012년과 2012년에 8만 원 이상에서 무조건 던지라고 그랬어요. 네, 무조건. 이것도 평촌 매니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그 6만 원대 중후반에서 마지막 매도기에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이제 매도 조언을 하면서 동시에 3만 원 반드시 이탈된다. 근데 그게 절대로 바닥 아니다. 이 얘기 다 했고요. 현재 4만 원대 지지되면서 혼조세 구간이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단기야 단타는 찬성하는데 중기는 반대하는데 일단 그 흐름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세요.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 당시에 진짜 다른 모든 종목 다 제치고 현대차보다도 이 기아차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첫 번째. 그 당시에 2009년 당시에 그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일단 수출 기업은 상당히 좋겠죠. 엄청나게 좋아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2009년에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08년에도 이미 가을에 폭등했었다 밀렸다 다시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걸 추천했을 때가 2008년 12월이었습니다. 거의 12월 말 정도 되는데 그때도 이미 원달러가 올라갔는데 2009년 봄에 이제 고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의 1,550원 넘어갔죠. 거의 1,600원 육박했습니다. 지금 가격하고 상상 초월하죠. 그럼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엄청나게 높으니까 수출 기업은 굉장히 좋죠.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이 자동차 회사는 물론 낼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출 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고환율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왜냐? 간단하죠. 달러 환율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수익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원 한다. 1달러당 1,500원 한다. 완전히 달라요. 1달러당 1,000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동차를 1달러에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1,000원이에요. 근데 1,500원이 돼버리면 이게 수익성이 50%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왜? 1,500원을 받으니까. 그 기업에서 그 원가 절감하고 수익성 높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니까 이 환율 하나만 갖고도 엄청나게 한국 돈 기준으로는 수익이 나니까 일단 이 자동차 쪽이 더 유리하다고 봤어요. 일단. 두 번째.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전달했던 거 있죠. 1등주보다는 2등주를 매수하라고요. 1등주나 2등주나 가면 같이 가요. 밀리면 같이 밀려요. 그런데 1등주는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보다는 현대밀포조선이 난 거예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난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는데 왜 1등주 잡냐고요. 2등주를 잡으세요. 평생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2등주 정도 되면 기업 가치가 괜찮은 회사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만약에 어떤 업종이 있어요. 간다 쳐봅시다. 그러면 1등주보다 2등주가 훨씬 더 탄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전기전자도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상승률이 더 높잖아요.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보여드리면 또 시간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심하세요. 내가 어떤 업종을 중장기 매매한다. 반드시 2등주.
반드시. 이등주 아시겠어요? 일등주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세 번째가 뭐냐?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유튜브 방송 막 이런 문제랑 그냥 막 한번 확 얘기해 볼 텐데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고 어쨌든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했고 여기서는 제가 매도 사인 냈습니다. 냈는데 왜 제가 그때 여기서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냈느냐? 일단 저는 끝났다고 봤어요. 왜 끝났냐? 이미 그 당시에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좀 약간 도취돼 있었다고 봐요, 저는요. 예. 왜냐하면 수출 잘 되죠. 주가 좋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 예측대로 밀려내렸죠. 2013년도에는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평촌 매니아들 다 알아요. 그 당시 한 6만 5천 원 정도 됐습니다. 3만 원이 반드시 깨진다. 근데 절대 바닥을 아닐 거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3만 원이 깨졌잖아요. 거짓말처럼 깨졌어요. 도대체 몇 년입니까? 엄청나게 그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참고하세요. 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냐면, 미래 준비가 좀 게을렀어요. 현재 자동차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전기차. 그런데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분야에서 좀 준비가 미흡했어요. 아직 못 따라가요. 두 번째, 공유경제.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를 쓰는 시간은 5%밖에 안 된대요, 하루에. 네, 5%.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한 대 갖고 여러 명이 돌려가면서 쓰는 이 공유경제로 발전합니다. 자, 공유경제로 발전하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죠. 옛날에는 한 명이 한 대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미래로 갈수록 10명이 따르면 옛날엔 10대고 지금도 10대입니다. 나중에는 한 3대에서 한 7대 정도 사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는 현대차 그룹이 약간 좀 딸려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역시 딸려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어떤 준비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 공유 경제가 시작이 되면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기아차는 언젠가 또 한번 제가 최저점에서 매수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은 단기만 하시고 그냥 적당히 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코너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는 기아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아차의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 이야기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풀어드렸는데요. 일단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40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국제 채권율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일단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애플에 대한 실적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이끄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된 채 현재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8999님의 질문입니다. LG U+를 13,7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LG U+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LG U+는요 0.40% 상승하면서 12,50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손실 구간이신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등하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마이너스 15% 매도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모멘텀이 없고요. 추세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U+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867님의 질문이고요. KG 모빌리언스를 매수가 5,92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의 KG 모빌리언스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마무리고요. 5,8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시고요. 하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은 시약점이에요. 하락 추세에서 예측 매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5% 손절 원칙인데 이 사람은 10% 넘게 홀딩했다. 지금 거의 본전 근처에 왔는데 다행이죠. 본전은 반드시 던지시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5%에서 역시 손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KG 모빌리언스는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뉴욕 증시는 일단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불안감 속에서 하락 출발이 됐지만 다시 상승으로 인해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자, 과장님 내일 수요일장입니다. 내일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야간 선물 잠깐 팁을 드릴게요. 야간 선물이 현재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그 마이너스 0.70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플러스 1포인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0.75 정도인데 대략 오늘 종가가 252.05포인트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오늘 254.00 포인트를 넘어가면 매도 포지션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대비 대략 한 2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오면 매도 진입하시고 야간 선물은 지금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장중이 아닙니다. 지금 가능해요. 내일 오전 5시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아니면 굳이 무리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냐? 그거예요. 8월 최저점 이탈 여부는 고민 불필요. 문제는 시기. 무슨 얘기냐? 8월 최저점은 어차피 다시 이탈한다는 얘기예요. 장중 기준으로는 1891선이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909선입니다. 이건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자, 크게 한번 확대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8월 저점인데요. 장중 기준으로는 1891, 그러니까 1900이 깨졌었죠. 종가 기준으로는 1909,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8월 6일, 8월 7일 각각 장중 기준 저점과 종가 기준 저점이 기록됐는데 최저점 이탈 여부는 고민 불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어차피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시기거든요. 시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오늘 화요일 마감이잖아요. 그럼 내일 수, 목, 금 3일이나 남았잖아요. 만약에 장중 기준이나 종가 기준이나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가 기준 같은 경우는 1909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1909선을 이탈하게 되면 사실상 1900 무너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장중 기준은 고점 저점 그걸 보는 거고 종가 기준은 딱 마지막 기록된 그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시기다. 이번 주에 이게 이탈하느냐, 다음 주에 이탈하느냐 완전히 달라요. 아니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이탈 안 하고 버티느냐 완전히 달라요. 이번 주 이탈하면 굉장히 시장이 위험한 거고요. 다음 주 이탈하면 약간 위험한 거고요. 이탈 안 하고 어쨌든 최대한 1, 2주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몰려있는 분들이 기대하는 이 박스권 장세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 목, 금 3일은 이게 이탈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이것만 보세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뭐 주시장 내적 분석하고 외적 분석하고 뭐 등락요소를 갖다 놔서 혼합적으로 뭐 다시 분석을 해서 최종 결론 도달해서 예측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이것만 보세요, 그냥. 원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이게 정말 좋은 정보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중 기준하고 종가 기준이 어차피 깨지긴 깨져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한 달 놓고 두 달 놓고 본다 그러면 깨지긴 깨지는데 언제 깨지냐가 포인트인데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8월 코스피 장중 기준으로는 1831선과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1909선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